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달라지는 세금 제도를 한번 그냥 쭉 훑어볼게요.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 그냥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연단위 양도세 감면 한도를 이제 방법 자체를 조정하기로 했어요. 연단위로 하다 보니까 1년 감면해주면 그 다음 해에 그냥 또 해버리기 때문에 보통 2년, 5년 이렇게 끊어가지고 감면을 조정할 수도 있고 지금 기획발전 특구라는 게 이제 지정이 돼요. 그러면 그 기획발전 특구에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역은 이제 고시가 됩니다. 그리고 주식은 이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가산율을 조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11%였다. 그러면 10%, 9%. 왜냐하면 법인세가 예전에는 늘어났다가 지금은 9%하고 19%로 1%포인트씩 줄었어요. 그래서 법인세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1%를 줄였습니다. 법인세가 적으니까 이것도 줄인 거예요. 그리고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기한은 이제 연장했어요. 올해 끝나는 거를 이제 연장한 거고, 그 다음에 급여 생활자들에 대한 이제 세금이에요. 첫 번째가 출산 육아에 대한 이제 지원을 강화했어요. 우리 아시겠지만 출산하면 또는 결혼하면 1억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1억 원을 가지고 집을 사기도 해요. 증여받아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출산이나 결혼으로 받은 이 돈을 어디에 써도 상관없어요. 내가 결혼자금으로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후 2년 내에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결혼한 지 2년이 안 됐다.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그리고 5천 공제하면 1억 5천까지 받아요. 그래서 인터넷 쳐보면 결혼 공제로 3억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부부가 같이 받으면 1억 5천, 1억 5천에서 3억이에요. 그리고 출산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결혼한 지는 2년이 지났지만 이번에 이제 출산을 해서 1억 5천을 받았어요. 그 돈은 어디에든 쓸 수 있어요. 우리가 1억 5천 받아서 1억 5천 세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받을 수 있는 자산은 굉장히 커집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5억 받으면 20%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9천만 원이면 그러니까 5억짜리 자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금 없이.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또 이거 이제 6세 이하 의료비 한도 없이 이제 공제해 줍니다. 예전에 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법인 같은 경우 대표님이 개발을 많이 하시는 곳이 있어요. 개발하셔서 특허도 내고 막 하세요. 그러면 보상금을 대표님한테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으면 비과세를 700만 원까지 해줍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특수관계인은 빠져요. 그러니까 대표님이나 가족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런 거는 보시면 되고 기부금 3천만 원 초과하는 기부금 공제를 40%로 이제 상향해 줬어요. 기부 많이 하면 된다 뜻이고 쭉 내려오면은 전통시장 요즘은 전통시장 많이 활용해요. 그리고 세율이 2022년에 개정돼서 6%에서 45%까지는 똑같지만 단계를 많이 쪼갰어요. 예전처럼 그냥 훅 오는 게 아니고 많이 쪼개가지고 소득세 부담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생활세금제도 뭐 상속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인출산 양쪽으로 2년이에요. 2년 전, 2년 후 총 4년이죠. 1억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혼인 1억, 출산 1억 아니고 합쳐서 1억이에요. 가끔 이거 많이 물어봐요. 합쳐서 1억입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사유 추가. 이게 그거예요. 현금 주고 그 현금으로 뭐 주식을 사거나 했을 때 과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밑에 건 보시면 되고 간주임대료 이제 과세 범위를 넓혔어요. 임대보증금.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연장을 해줬고요. 또 하나가 세법상 주택개념 정비. 주택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정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요. 주택을 갖고 있다가 또는 주택이 아니었다가 주택이 되도록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파는데 사는 사람은 나는 주택으로 사고 싶지 않다. 다른 걸로 쓰겠다.
사는 사람은 주택으로 팔아야 돼요. 그래야 비과세가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좀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속재산 평가 방법. 아까 그거예요. 주식을 평가했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감정평가 안 했더니 과세관청에서 부동산 감정평가해서 과세가 됐어요. 나는 100을 냈는데 300이 과세가 되면 200만큼 덜 낸 거라서 가산세를 내야 돼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안 냈어요, 원래부터. 근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냈어요. 그거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모두 가산세는 빼주는 걸로. 왜냐면 이거는 재산 평가에 대한 문제지 이게 무슨 조세 탈루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세금제도. 뭐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해외 자산이 너무 많으니까 무조건 신고하도록 바꿨어요. 그리고 면제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가업승계. 가업승계가 업종이 이제는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자동차 제조를 하면 자동차 제조를 계속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 제조를 해도 제조만 하면 돼요. 자동차에서 바뀌어도 됩니다. 자녀가 승계받고 자동차 아니고 그냥 상속받았는데 자기는 가구를 하고 싶다. 제조면 가능해요. 대분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제가 가업 승계, 살아있을 때 자녀한테 승계하면 10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요. 작년까지는 60억까지 10%였지만 올해부터는 120억까지 10%로 확대됐고 연부연납이란 거 아시죠? 세금 많으면 나눠서 낼 수 있어요. 그게 가업승계는 15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세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면제도, 뭐 감면제도 많죠.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하고 나서 인정이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쭉쭉 있어요. 그리고 압류, 이거는 가끔 명의신탁 주식 같은 경우도 압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남의 재산을 압류했다. 그러면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입증 안 하면 해제를 안 해줍니다. 그거를. 그래서 바뀌었고 이런 것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근로자가 출산, 양육 지원금 받으면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예전엔 받으면 그냥 근로소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비용 처리해 주니까 근로소득이 안 되는 거죠. 그 또 하나가 뭐 기술형 M&A, 뭐 이거는 이제 특이한 경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가면 대부분 이제 기업이 해당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이제 연장해 줬어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해야 돼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근데 그 기간을 좀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업 경영의 리스크 관리 또는 개인의 자산 관리는 이제는 필수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한 실행을 하면서 기업 경영의 리스크는 낮춰야 돼요. 또 하나는 전문가 그룹과 이제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시면서 절세와 세무조사에 대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이라고 해서 세무조사 안 나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법인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나오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래서 잘 조정하고 미리 대비해서 하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예를 들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고객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여기 계신 컨설턴트 분들과 함께.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해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리고 나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행을 해드려요. 아무리 해결 방안이 좋아도 실행과 사후 관리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정말 오래된 기업이었어요. 예전부터 주식이 분산되어 있었죠. 특히나 가업 승계와 상속을 하려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된 기업은 법인을 설립하려면 7명 이상의 주주가 있어야 되던 때가 있었어요. 또는 3명 이상. 근데 지금도 3명 이상 주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무사가 잘못 알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문제점이 뭔가 봤더니 차명 주식이 있는 거예요. 차명 주식은 원래 본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주식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가치가 벌써 몇십억인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갑자기 그분 가족한테 상속세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한테 내달라고 하거나 내게 아니다 이렇게 입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찾아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 명의신탁 해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내 주식을 내 앞으로 다시 돌려놓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할 수는 없죠. 근거가 있어야죠.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주식이 내게 아니라는 걸 첫 번째 인정해야 돼요. 명의신탁은 협의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인정하고 그리고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찾아온 이후에 제도 정비를 통해서 실제로 주식 가치를 조정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세무나 회계, 법무 다 합쳐서 가업 승계를 아주 성공적으로 한 사례예요. 근데 실제 이것까지 하는데 더 걸리는 기간이 한 3년 걸렸어요. 왜냐하면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내용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되고 주주 명부도 내 앞으로 다시 돌려야 되고 돌린 다음에 주식 가치도 좀 조정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가업 승계를 통해서 정리를 한 사례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기 계신 대표님들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실제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상세한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예를 들고 그 기업이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도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